안녕하세요. 정암학당 연구실장입니다. 정암학당 8월 교양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암학당 교양 강좌는 8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거쳐서 역자와의 만남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8월에 첫 번째 역자와의 만남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입니다. 오늘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이 저작을 번역을 하신 네 분의 역자 선생님 중에서 네 분의 역자 선생님은 김인권 선생님, 이정호 선생님,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학당장님이신 김주일 선생님이신데요. 그 가운데 학당장님이신 김주일 선생님 모시고 오늘의 강좌를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이 책은 지난 6월에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 번역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결과물로서 출간이 됐고요.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현인부터 시작을 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의 스토아 학파, 그리고 회의주의 학파에 이르기까지 모두 85명 정도의 철학자들의 개인 사화, 그리고 철학 사상에 대해서 담고 있는 고대 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가치 있는 책이라고,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책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의 10년간의 각고의 그런 정석을 기울여서 네 분 선생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진행을 하셨고, 그 결과물이 지난 6월에 번역물로서 지금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신 역자이시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실 학당장님이신 우리 김주일 선생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정학당이 처음 생겼을 무렵부터 학당과 함께 이 고전의 번역과 좋은 번역과 그리고 연구 사업을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셨고요. 저서로는 저희 정암학당 정암 총서인 플라톤 전집에 파이드로스, 그리고 에우티데모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여러 멱서를 가지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서양 고대 철학, 그리고 최근에 간행된 고전 중의 고전? 고전의 고전 같은 20여 권의 그런 저역서를 출간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이 책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그 번역자들 가운데 있는 김주일입니다. 소개 말씀 아주 길게 또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역서 이거 20권이 넘는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세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보지 마세요. 그 중복된 게 좀 아마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번역 10여 년 동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핑계를 대자면 학당 번역들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좀 밀린 감도 좀 있고요. 또, 공동 번역 작업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네 분 선생님, 네 분이 아니구나. 세 분 선생님과 같이 이 책을 내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그동안 지나간 세월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학당에서 이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즐겁습니다. 자,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이 제목은 저희가 우리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그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하도 많이 언급이 되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의 번역을 책 제목을 번역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 사람이서 생각을 했던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했던 책 제목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보통 뭐 그리스 철학 열전, 철학자 열전 뭐 이런 식으로 일본식 번역을 많이 쓰고요. 사실은 뭐 우리 전통에서 생각해 보면 열전이란 표현이 이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긴 한데 원래 제목이 이 번역된 형태에 더 가깝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이 뒷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뭐 Lives, Opinion and Remarkable Saying of the Most Famous Ancient Philosophe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제목과 연결돼 있는 그 번역의 제목입니다. 제가 뭐 책이 이게 2권짜리로 나온 상당히 분량이 많은 책이라서 이 시간에 뭐 이 책 얘기를 세세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그 여기 나오는 철학자들의 뭐 어떤 모습이나 관련된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뭐 좀 재밌는 얘기들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책의 구성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이게 책 소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본격적인 강의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학당에서 연구자와 함께 고전 읽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때 가급적이면 오늘 못 모신 다른 역자 선생님들도 같이 모셔서 공동 강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혼자 지금 뇌피셜입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나왔던 책의 표지고요. 그러니까 그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철학자들의 얼굴이라는 게 조각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어디 목욕탕의 벽화 그림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출처가 정확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라에르토는 책은 되게 유명하지만 사람은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뭐 조각상이나 이런 건 안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번역한데 사파로 들어온 그림을 일단 배경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자,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는 인물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대략 2, 3세기, 기원은 2, 3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인물로 추정이 되고 라에르티오스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라에르테 지역 출신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어떤 유파에 속하는 철학자인지 그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철학자인지도 좀 불분명하고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톤하고 아카데미아 학파에 좀 우호적인 부분도 있고 회의주의 학파에도 관심이 많고 아마 이 AD 2, 3세기경에 또 회의주의 학파가 번성했던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전 형태로 전해진 이 책인데 뭐 불분명은 없지만 이 자체가 책이 담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아까 연구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는 저자로서의 어떤 철학적 뭐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오히려 조롱거리로 될 만큼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 아시누스 게르마누스라는 라틴어인데 퍼펙테스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19세기 어떤 학자가 했던 말이고 니체는 니미치 그러니까 뭐 좀 뭐랄까 재기 없는 뭐 이런 뜻이겠죠. 이그노라무스 이것도 라틴어 무식하다는 소리예요. 예거라는 독일 학자가 한 소리고 어떤 이건 이제 엔솔로지스트 그러니까 뭐 시집 편집하는 뭐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출판된 중에서 가장 나쁜 저질의 시구들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여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시집을 몇 권 냈습니다. 자기 시집 자랑을 잘해요. 그리고 군데군데 자기 시를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 책 자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책이 안 전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전해졌으면 또 그것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시들이었어요. 그리고
철학에 대한 재능이 없다라는 옥스퍼드 컴패니언에 나온 얘기도 있고요. 근데 요 얘기들을 제가 접하게 된 건, 물론 이건, 위키피디아에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요 얘기를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짐 홀트라는 사람이, 북 리뷰를 하는 글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몇 개 정리를 한 겁니다.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라이투스를 그렇게, 행운의 사나이로 만든 게 뭐냐? 뭐 이런 제목으로 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농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오게네스 라이투스 이 책은 그 철학계의 썬데이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수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보면 철학자들의 일화, 특히 이제 그 바람핀 얘기들 뭐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재미난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당위정을 겉에 씌우고 그 안에다가 제가 보기엔 라일티오스는 철학 저자 또는 철학사가라기보다는 편집자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당위정, 겉에 설탕으로 코팅을 하면서 안에다가는 사실은 본인의 능력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된 편집인지는 뭐 가늠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냥 자료를 그냥 집어넣어요. 일화를 겉으로 쌓아놓고 안에다가는 그냥 유통되고 있는 자료를 그냥 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런데 그 자료들이 이 책에만 남아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에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만 헬레니즘 시기에까지도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만 그 책들의 대부분이 다 없어졌는데 오히려 이 디오게네스 라이티우스는 이런 이제 흥미를 돋구는 일화들로 코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그 귀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디오게네스 라이투스 책을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 없이 진입해서 부담 없이 읽어 나가다가 가끔씩 덜컹덜컹 거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원전 자료들이 실려 있는 거죠. 자, 이게 아까 그 리뷰를 하게 되는 문제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영어권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이거든요. 제임스 밀러라는 사람이 에디션을 하고 번역은 이제 파멜라 맨시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책을 제가 굳이 뭐 여기서 소개를 드린 이유는 앞에 뭐 그 리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책이 재미있는 거는 상당히 두툼하고 양장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자체도 되게 질이 좋고 그 안에 다양한 그림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 작품들 이런 것도 뭐 소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몇 개의 사진을 좀 따오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이 책 디자인이 그래서 참 보여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1,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디오게네스 라이티우스의 이 책은 이제 철학사입니다. 물론 이제 철학사를 철학자 중심으로 구성한 철학사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학파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통 철학사를 하면 시대순으로 쭉 내려오는 방식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학파들을 쭉 훑어내려가는 방식으로 계통도를 따라서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 라이티우스는 이 학파를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이오니아 학파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어디 갔어요? 이오니아 학파만 여기 실어놨구나. 이오니아 학파 한쪽하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 그림이 절로 갔군요. 지도가. 언제 간 거야? 그 두 개의 학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에 관심 있는 학당의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이제 지역을 아실 텐데 이오니아는 터키, 에게 연안의 터키 지역, 그 연안 지역을 이오니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학파가 두 번째 학파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학파의 성립은 피타고라스가 사모스 섬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이오니아 지역인데 사모스 섬에서 출생지인 사모스 섬에서 이탈리아로 이주를 해 나가면서 그때 성립된 게 이제 이탈리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학파로 지금 그리스 철학 학파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오니아 학파 쪽에는 맨 처음에 탈레스로 시작하는데 여기 가로를 친 이유는
이 사람 철학의 이온의 학파의 시작을 아낙시만드로스 쪽으로 보고 철학자의 출발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레스를 가르친 이유는 탈레스는 7열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한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탈레스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레토스 학파가 이 세 명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 아낙시메네스에서 아낙사고라스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아르켈라우스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젊은 시절에 자연 철학에 입문했었다 이런 얘기가 플라톤의 파이돈 편에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자연 철학을 배웠다는 선생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르켈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플라톤 책에는 언급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아마 디오게네스 아에티오스가 주 소스일 거예요. 아르켈라우스라는 인물이 원래 이 사람도 이오니아 쪽 사람인데 아테네로 이주해 왔고, 아테네에 와서 이제 그 자연철학을 도입한 거죠. 아테네에. 그래서 그때 소크라테스가 배웠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학파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가지를 칩니다. 몇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가지가 이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학파에서 첫 번째 가지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소크라테스 학파를 빠지고요. 플라톤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아로 이어지는 첫 번째 라인이 하나, 가지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소크라테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스피오시포스가 바로 플라톤이 죽고 나서 아카데미아의 일대 교장, 그러니까 2대 교장이죠. 그러니까 이거 크세노크라테스, 폴레몬, 크란토로, 크라테스, 아르케실라우스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카데미아가 워낙 오랫동안 존속하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학풍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르케실라우스부터 중기 아카데미아로 분류를 하고, 라퀴데스가 신 아카데미아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카르네아데스 이렇게 오면서 이제 회의주의가 강해지는 성향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클레이토마코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거는 디오게네스 아에티오스가 여기까지 쓴 거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아에티오스의 활동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지는 소크라테스에서 이 소크라테스 학파들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소크라테스란 말은 소크라테스에다 작을 소자를 넣은 겁니다. 소가 아니에요. 그 작을 소자를 넣어서 플라톤과 비교하면 좀 짜잘한 인물들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뭐 그 독일의 철학사가가 쓴 표현이에요. 그 소크라테스에서 안티스테네스로 이어지고, 안티스테네스에서 디오게네스, 통속의 디오게네스 아시죠? 그러니까 퀴니코스 학파, 그리고 이제 크라테스, 제논, 크라테스까지가 이제 그 우리가 견유학파라고 부르는 학파고, 크라테스의 제자였지만 이 제논은 자기 독자적인 학파를 세워서 스토학파를 성립시키는 것이고요. 제논부터 시작된 스토학파가 클레안테스, 크리시포스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지가 플라톤에서 아카데미 학파로 넘어가지 않고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서 테오프라스토스로 이어지는, 이건 이제 소유학파가 이제 또 세 번째 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오니아 학파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학파인데요. 이탈리아 학파는 이제 그 신화학자였던 페르키데스, 이게 피타고라스의 스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페르키데스부터 시작해서, 역시 페르키데스는 이제 이오니아 쪽에서 활동했던 인물이고, 근데 피타고라스가 이제 이탈리아로 이주를 하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아들 테라우게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크세노파네스. 이거는 이제 크세노파네스는 이 사람도 이제 이오니아 쪽 출신인데 엘레아로 이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엘레아로 이주를 해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엘레아 학파의 시조로 꼽기도 하죠. 크세노파네스를. 또는 이제 파르메이데스부터 시작하는 엘레아 학파. 그래서 제논 서운하겠다. 멜리소스가 빠졌네요. 멜리소스 빠졌고, 그다음에 제논에서 이제 묘하게 레오키포스와 데모크리투스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논에게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게 이제 레오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자들,
이잖아요. 그리고 나우시파네스, 그다음에 에피쿠로스 이어지는 이 나우시파네스가 에피쿠로스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고리로 만들어서 이탈리아파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 그 철학 학파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계통으로 나누는 방식 말고 다른 구별 방식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학설에 대한 입장에서는 독단론과 회의론. 그러니까 이 독단론이라는 번역을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만 도그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학설에 대한 강한 주장을 갖고 있다. 그 학설을 참이라고 믿는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이 독단론. 이건 뭐 그래서 회의론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빼놓고 다 독단론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아라든가 스토아, 여기 대표적인 이제 독단론으로 꼽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수를 남긴 철학자와 남기지 않은 철학자로도 구별하고, 학파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나라 이름, 출신지, 앨리스나 메가라 뭐 등등 이런 방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장소, 강의한 장소, 아카데미아라는 것도 그렇고, 스토아라는 것도 그렇고, 다 이제 플라톤이 학원을 세운 장소가 이제 아카데미아라는, 일종의 이제 그, 영웅을 기리는 뭐 체육관도 같이 있는 뭐 그런 공원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이 나온 거고요. 스토아도 그 포이킬레 스토아라고 그림이 많이 걸려 있는 스토아 건물에서 그 제논이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스토아라는 이름이 거기서 따온 거고, 뭐 리케이온 학원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리스토텔레스 리케이온 학원도 김나지움에서 따왔던 거고, 장소 또는 우연히 붙었다라는 얘기는, 이건 소유학파라는 거는 페리파토스라고 그리스어로 하는데 이거 산책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리케이온에서 강의할 때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거닐면서 강의를 했다고 그래서 페리파토스, 우리 장자에 나오는 소요유라는 장의 제목을 따서 소요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요학파라고 번역들을 하죠. 그 다음에 견유학파는 개견자잖아요. 저 개견자 선비유자 쓰는 건데, 퀴니코스, 개와 같다라는 말이고, 본인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느라고 붙인 이름에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조롱에서 왔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많죠. 뭐 바로크니, 뭐 로코크니, 뭐 이런 양식들도 그 놀리느라고 붙인 이름이 정식 이름이 된 것 같은 그런 거고요. 뭐 이건 기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뭐 행복론자 이런 것도 있고요. 선생 이름에서 따온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 피로니즘이라고, 회의주의 학파도 피로니즘이라고 부르는데, 피론이라는 철학자 이름에서 땄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 분야별로 나눠서 자연학, 뭐 윤리학, 변증론 이렇게 나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언급되는 그 철학자들의 도시들을 대략 정리해 놓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어책에 있는 그림을 제가 따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오니아 지역이 이쪽이죠. 사모스 섬 여기 보이시고, 콜로폰이 크세노폰이 출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토로 가면 여기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 그 다음에 이쪽에 스파르타가 있고, 근데 철학적으로 여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앞부분에 이제 칠연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는 이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파, 여기서 이제 사모스에서 이렇게 해서 크로톤으로 처음 가죠, 아마? 크로톤에 이주를 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세워진 학파인데, 타렌투미니, 메타폰투미니, 이게 다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들의 중요한 장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엘레아, 이제 파르메데스가 속한 학파가 엘레아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섬, 시칠리 섬, 마피아의 고향, 여기 이제 아르겐티움이나 뭐 짱클레, 시라큐사 같은 유명한 곳이고, 아르겐티움이 바로 이제 엠페도클레스의 고향이고요. 멋있는 사진입니다. 보리스테네스, 이 꼭대기에서도 철학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크레테섬, 흐노소스 궁전이 있는 크레테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이 여기 퀴레네, 리비아에 있는 고대 왕국입니다. 리비아가. 거기에 퀴레네는 식민도시자, 그리스 식민도시 퀴레네가, 또 퀴레네 학파가 나온 곳이니까 여기도 중요한 곳이고, 한니발의 카르타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식민도시인 곳이고, 여기는 이제 아테네를 좀 확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페인티드 스토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포이킬레 스토아
여기 영어로 번역하니까 페인티드 스토어가 됐고요. 아고라, 뭐 메트로온이라든 곳이 아크로폴리스니 뭐 이런 곳들이 유명한 곳, 유케이엄,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케이엄 학원, 푸닉스 언덕이 있고요. 스타디 올림픽 경기하는 스타디움이 있고 뭐 등등. 플라톤 아카데미가 이쯤에 꽤 멀리 있어요. 플라톤 아카데미 이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지형을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전체 일본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아까 이제 7현임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프로의미연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이건 디오게네스 라엘티우스의 썰이죠. 그래서 디오게네스 라엘티우스는 거기서 이제 다른 여러 나라의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뭐 거기 유명한 말이 나는 김노스페디아인가? 나체 철학자들. 그래서 인도의 그 요기들도 소개하고 드로이드족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교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조라스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여러 철학들이 있는데 진정한 철학의 기원은 그리스다 뭐 이런 얘기 또는 심지어는 인간의 문명의 시작도 그리스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자부심을 보이면서 앞부분 근데 좀 재미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세계에 대한 지식들을 철학과 관련해서 좀 모아놓은 얘기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의 기본 부분 얘기를 하고 나서는 바로 탈레스 얘기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7현인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탈레스. 근데 7명 넘습니다. 여기 12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명을 어떻게 그룹핑 하느냐는 뭐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 페리안드로스죠. 이 페리안드로스는 이 참주거든요. 코린토스 참주인데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좀 추잡한 소문들도 좀 있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단호히 뺍니다. 페리안드로스는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집어넣고 이렇기 때문에 칠연이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칠연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디서 뭐 저기 모자이크인데 3세기 AD 3세기의 모자이크 목욕탕 같은 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칼리오페라는 뮤즈의 한 명이죠. 를 둘러싸고 7명의 현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론, 탈레스, 비아스, 클레오블로스, 페리안드로스, 피타코스 그리고 킬롯까지 7명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D 3세기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의 모습을 장식으로 놓기를 좋아했다는 것 같아요. 유행도 있고 그래서 목욕탕에도 이렇게 가끔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7연인 넘어가서 드려야겠군요. 7연인과 관련돼서 이제 그 디오게네스가 재밌는 얘기를 전설 같은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밀레토스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딱 이거는 아닙니다만 유사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발솥이 그물에 끌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델포이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델포이 신탁 이 유명한 그림이죠. 여기 무녀가 피티아 무녀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무슨 델포이 무녀가 이제 이 물을 받고 이게 뭐 하는 물건이냐 뭐 이런 거겠죠. 왜 이렇게 왔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델포이 무녀가 이거는 신의 선물이라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주인이다. 그래서 탈레스한테 갖다 준 겁니다. 밀레토스 사람들이니까 탈레스한테 줬더니 내가 가장 지혜롭진 않다. 다른 사람을 대줘서 사람들한테 갈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계속 넘긴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다가 솔론이 받고서는 신이 지혜에서 가장 으뜸가는 존재다 해서 델포이로 다시 보낸 겁니다. 그때부터 이 소뚜껑 위에서 앉아가고 무녀가 이제 신탁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전설이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 때 거쳐간 인물들 이게 칠연이라는 게 된 거죠. 근데 철학사적으로 보면 칠연이라는 것은 그 철학이 도래하기 전에 그렇지만
8세기, 9세기경에 시작된 그 폴리스 중심의 문명, 새롭게 건설된 그리스 문명이 닥쳤던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그리스 문명이 내놓았던 새로운 지혜들의 어떤 축적, 그 축적의 결과물, 이게 칠연인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칠연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그 철학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요. 자, 탈레스부터 뭐 이제 자세한 얘기들은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의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흉상 이것과 이것은 이제 유사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출처를 제가 더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끔씩 보면 제가 이번에도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제가 이게 찾았던 그림들을 출판사로 보내서 출판사에서 그 그림들을 사파로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몇 개는 또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인용을 하면서 일일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또 이게 어디서 출토된 뭐고 뭐 이런 정보들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게 또 있고 미리 말씀드리면 심지어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이 철학자들의 뭐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상 이런 거 같다는 걸 좋아해 갖고 그 조각하는 곳에서 철학자 흉상 몇 개 만들어 놓고 돌려막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파르메스가 뭐 저기 뭐 데모크리토스로 통하기도 하고 이름만 바꿔서 팔아먹어 갖고 이게 겹칩니다. 자, 뭐 우리 밀레토스의 현자였던 탈레스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죠. 그림이 멋있어서 가져왔는데 당시 이제 탈레스가 있던 시절에 그 이오니아 지역을 관할하던 가장 큰 왕국이 리디아 왕국이었죠. 리디아 왕국 옆에 신흥 제국이 설립하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였고요. 그래서 리디아가 힘이 커지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가 뭐 긴 얘기 생각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옛날 얘기라서 그래서 쳐들어가면 어쨌든 쳐들어갔을 때 탈레스가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너무 깊어서 못 건너니까 탈레스가 공학적으로서 면모를 보여서 강을 두 갈래로 갈라쳐서 건너가게 했다라는 그 일화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 그림 자체 근데 멋있어요. 그래서 탈레스는 칠연인으로 뽑히는데 커리어를 보면 뭐 기하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철학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공학자의 면모도 보이고 뭐 그런 다양한 정치가적인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솔론입니다. 솔론 맞죠? 어디 갔지 근데? 솔론 이름을 빼놓고 그냥 넘어갔나요? 하여튼 솔론이고요. 이건 뭐 고증된 거라기보다는 왜 했냐면 이게 미국 국회에 솔론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공화국의 이념 이런 것들 잘 보여주는 정치가라서 있고 뭐 이건 솔론 그림이고요.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7세기에서 6세기 사이 인물이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솔론은 그 개혁 입법을 했던 인물이고 입법을 해놓고 이 법을 고치려면 입법자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놓고 도망간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못 잡게 법을 못 고치게 하려고 뭐 그래서 솔론의 개혁은 뭐 역사적으로 실패했다고는 합니다만 솔론이 놨던 초석이 결국 아테네를 민주주의로 이끌어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죠. 오늘날까지도. 근데 또 이 사람도 이력이 정치가이면서 또 대단한 시인이었고요. 이게 칠연인들은 공통된 직업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 공통된 직업이라면 뭐 현자 직업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솔론 이게 아니고 이쪽이군요. 예. 미국 국회에 있는 솔론의 부조고요. 솔론의 유명한 또 일화가 있죠. 일화 얘기하다 보니 날 새겠네. 그
솔론이 이제 그 입법해놓고 도망가면서 이집트 아니 그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리디아에 갔었고 리디아의 당시 왕이 크로이소스 왕이었는데 당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크로이소스 왕이 자기 보물창고들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당시 생각하기에 뭐 이 지중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안 되냐 뭐 그랬더니 자기를 꼽아달라고 이제 막 눈짓을 했는데 솔론이 죽은 사람들 이름만 대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율리아에서도 이제 그 일화가 소개가 되면서 우리의 행복을 얘기하려면 죽어봐야 한다. 죽을 때까지는 좀 모르는 거다. 인생 뭐 그런 약간 기괴하고 엽기적인 그리스인들의 인생관이 좀 있는데 그 장면을 담은 겁니다. 이게 솔론이겠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크로이소스. 아니나 다를까 크로이소스는 나중에 페르시아랑 붙었다가 사형의 위기에 처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일화가. 이것도 이제 똑같은 일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프랑켄 더 융거라는 독일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자기 보물창고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건 솔론. 솔론이 개혁 입법을 하게 된 이유는 아테네에서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뭐 시민의 노예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묘하게 이제 양극단에 있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농민들 양쪽에서 모두 개혁 입법을 솔론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명문화된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이때인 거죠. 이게 그 성무법의 기본이 됩니다. 솔론의 법은.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1699년의 그림인데 그 자신의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항의에 대항하는 뭐 이런 모습을 그린 거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있는 재미난 사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랍권에서 번역을 하면서 엮였던 사파들. 플라톤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제가 뭐 이걸 읽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뭐 플라톤 있고 소크라테스 있고 아마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림이 재밌어서 이건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킬로인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긴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스파르타 출신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편에 보면 그 7현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지혜롭게 된 것에 신에게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그 명언들을 델피 아폴론 신전에 뭐 봉헌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킬론 얘기를 꼽아서 소크라테스가 애용했던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을 이제 남겼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안 됐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 나중에 나온 1615년에 나온 이안 뮬러라는 사람이 그린 이 저거 같죠? 그 석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그리스어로 그노티세오톤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제가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늘 못 참고 하는 농담인데요. 너 자신을 알라라가 이제 그 델피 신전 앞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카르미데스 편에 보면 이제 신이 그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라고 이제 멋있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이런 해석을 해요. 신탁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용건만 간단히 그래서 용건이 정확히 뭔지 알고 와라. 뭘 물어보고 싶은지 정확하게 뭐 그런 뜻으로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스라는 인물고 미틸레네 출신 사람이죠. 로마 시대 카피로 돼 있으니까 이건 비교적 어느 정도 고증이 돼 있는 거죠. 여기 피타고스라고 써 있어요 지금.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거를 로마 시대에 카피한 거고요. 여기도 이제 폼페이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건 테라코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 네.
그래서 뭐 좀 유사해 보이시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원이 좀 밝혀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재밌는 이번에 나온 그 책에서 다 따온 건데 이것도 이게 이제 피타코스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데나간이라고 쓴 거예요. 우데나간 이게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이게 우데나간이란 말이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게 그러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식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스 그 대문자로만 쭉 써놓은 겁니다. 굉장히 스푼이 아름답죠. 터키에서 출토된 거라고 합니다. AD 8세기인가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건 비아스라는 인물, 프리에네 출신이고요. 이것도 비아스 프리에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도 이 바티칸에 있는 거고, 이거는 바티칸 성당에 있었던 건가 뭐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비아스,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온 이제 좀 폼 뭐 자세가 멋있어서 따온 거고요. 클레오블로스라는 인물,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했던 린도스 출신의 사람인데, 이 린도스 섬에 이 사람의 동상이 이제 오늘날 세워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토마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쓴 History of Philosophy라는 책에 들어왔던 사파 있고요. 페리안드로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지혜롭지만 또 한편 자기 욕정과 욕망에 시달렸던 인물이고, 그래서 뭐 자기 무덤을 파헤치지 못하게 무덤을 만든 사람들을 죽이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도 이 독재자였기 때문에. 그죠? 너무 험한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 시대 카피예요. 페리안드로스라고 써 있습니다. 587년경 사망년도만 좀 정확한 거고, 코린토스의 참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카르시스라는 인물,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인 거죠. 그리스 민족이 아니고 스키티아, 저 끝에 있는 스키티아 출신 사람이고, 또 뭐 이건 이제 재밌는 건데, 여기 8세기라고 돼 있죠? 8세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있겠구나. 18세기의 초상인데, 이게 옛날에 인그레이브 점이라고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브로치 같이 메달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옆모습을 이런 식으로 장식하는 그런 그 점인데, 여기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진 초상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아나카르시스라고 써 있죠. 미소는 뭐 자료가 없습니다. 뭐 이제 사파 같은 건 뭐 찾으면 있겠습니다만, 미소는 켄 지역에 활동했던 현자고, 에피메니데스 7세기, 6세기 활동했던 사람인데 크레테 출신입니다. 에피메니데스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종교가이죠. 그래서 아테네에 이제 그 정화 의식을 도입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테네에 이제 뭐 그때 역병이 돌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아테네에 와서 정화 의식을 거행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로마 바티칸에 있는 정상이군요. 예. 그 크레테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집어넣은 건데, 그 철학적인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가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